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6대 국정 목표도 제시됐는데요.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6월을 넘기더라도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보장. 또는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장욱현 영주시장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죠. 바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또 월세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영업 여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지되었거나 다소 하향 조정되었던 월세에 관해서 올리고 싶은 임대인 입장과 유지하거나 내리고 싶은 임차인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월세, 보증금 증감 문제. 자, 이 문제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3년 또는 그 이상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였을 것인데요. 네. 문제는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변경시키는 게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쌍방 합의가 있다면 물론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년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바로 하는 건 사실 어렵겠지만 1년 정도 지나서 하는 거는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예. 법은 제11조 제1항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계약 기간 중일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은 이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네.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쌍방향적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공평한 권리입니다, 이게. 그래요? 좀 훅 지나가세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또 코로나 시대니 코로나가 이제 1급 감염병이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2급으로 내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보증금, 월세 이렇게 조정한 그런 임대인, 임차인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군요. 이미 그렇습니다. 지난 거를 뭐 깎아주세요, 조금 돌려주세요, 이건 안 되고 앞으로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월세 올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월세 좀 깎아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쌍방향적 성격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코로나 기간 도중에 참 영업이 어려서 뭐 월세도 못 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과연 이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법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2020년 9월 29일에 새로이 이제 규정됐는데 그게 바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한 경우에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코로나 등의 1급 감염병이 있어서 영업이 어려워지면은 좀 감액해달라라고 장래에 향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 이제 새로 규정됐다는 걸 알아두신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 안 됐군요. 홍보가 안 돼서 사실 막 월세 내시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왜 개인적으로 빚내서 월세 내고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도 안 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군요. 2020년 9월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는 거. 자, 이미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도 너무 과했으니까 좀 돌려달라,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이미 지난 거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장래에 향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너무 많고 사정은 어려운데 사실 선뜻 임대인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거나 뭐 개인의 돈으로 월세를 내왔고 일부 월세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못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좀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과하다 싶어서 이 임대인에게 과거에 좀 못 낸 거 밀린 거 좀 깎아주시고 상감해 주시고 미래에도 월세를 좀 낮춰달라라고 요청한 경우가 실제로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데서는 옆집 같은 경우는 저기 집주인이 좀 깎아줬는데 우리도 좀 깎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거에 대한 부분이 효력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부분 효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미 밀린 차임은 뭐 깎아달라 그럴 수 없어 지급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 권한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상한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그런데요, 사실 뭐 이게 말 그대로 청구권이니까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깎아주세요 말한다고 그래요 깎으세요 하고 호락호락하게 바로 동의할 임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좀 깎아달라고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된다,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리는 그 양자의 합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일방의 의사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다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증액이나 감액이 유효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은 결국은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날 문제고 적절한 차임 증감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될 건데요. 법원을 이용하기엔 사실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또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법이 이런 경우를 예정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예.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마다 있어서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구를 이용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상가 임대차 관련한 재반의 분쟁을 모두 다루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할 때는 사실 뭐 코로나 같은 이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좀 깎아달라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돈이 안 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거. 예. 지난번에도 또 돈 안 드는 어떤 좋은 방법 뭐 어디를 알아보라 그랬었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아, 맞아요. 예, 다 이름이 길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신 뭐 법률 상담 같은 거 무료로 그렇습니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이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건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여기서 문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런데요,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깎아달라 그럴 때 아니면 좀 올려달라 그럴 때 이럴 때 뭐 특별한 제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은 이제 증액할 경우에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연 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가요? 여기서 예, 연 5%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예. 그렇습니다. 계약 갱신할 경우에도 예. 이제 연 5%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감액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 5%라고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무에서는 연 5%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증금에도 적용되고 월세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예.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도가 5%니까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월세는 105만 원이 한계겠죠. 이게 이제 1년에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1년에 5%, 또 다음에 5%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할 때 5%인가요? 그렇다는 건데요. 한도가 그렇다는 건데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나 어떤 상황 변동이 있는지 보게 되겠죠. 아, 예. 사정병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 보증금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그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105만 원보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5% 올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보증금 올릴 수 있던 그 5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여 산입하기 때문인데. 예, 이렇게 이제 그 보증금 월세를 이제 함께 계산해서 5%로 산정한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럴 때 이제 5% 각각 보증금, 월세 각각 5%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1억 500, 월세는 105만 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보증금을 그대로 둔다 하면은 월세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500만 원에 대한 월세는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적으로? 이게 좀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감안해서 하는데 뭐 이게 4.5배 곱하기 뭐 연이율 해가지고 대략 한 2만 3천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그 월세 그 환산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건 한 2만 3천 원 정도 된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월세를 107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보증금 그만 놔두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만약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면은 이 법률 관계에 불안정이 생겨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서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재밌는 거는 감액에 대해서는 그 시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증액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을 두면서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임차인을 약자로 이제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 많이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어떤 감정상 이건 너무하다,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여기에 맞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반 감정이나 느낌이 들 때는 빨리 이렇게 좀 변호사랑 상의해서 법적 제도의 구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 굼기 전에. 자, 그리고요, 사실 뭐 말씀해 주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은 그 영세 상인들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은 이게 좀 높겠죠, 아무래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낮겠고.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게 그 각 지역 이제 법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뭐 대통령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 같으면은 보증금 환산액이 3억 7천을 초과하면은 이러한 차임 증가 청구권 기타 여러 권리를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증금이 딱 이게 3억 7천이 초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이렇게 환산해서 총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3억 7천이 넘으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경북에서는 뭐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 원이면은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00만 원의 100배인 4억 원을 보증금으로 보게 되니까 기존 보증금 1억 플러스 환산 보증금 4억에서 5억 원의 보증금으로 있는 임대차로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보호를 못 받겠네요. 그렇죠. 3억 7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당 규정에 그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또 적용이 되고 조금씩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한 임차인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를 근거로 좀 다룰 수 있겠다. 3억 7천이 넘으면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해했군요.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거 저 임대인들 너무 힘들게 하는 법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자 임차인들은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취지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증금이 우리 지역 같은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그게 이제 3억 7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이다. 1억에 월세가 270만 원이다. 그러면 270만 원에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2억 7천만 원이 되니까 보증금 합하면 3억 7천만 원 되니까 이 금액 이상 되는 분들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3억 7천을 초과하면 받지 않습니다. 경북에서는. 그런데 물론 이 규정도 있지만 지금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얼마 전에 급속하게 좀 날치기 비슷하게 처리된 측면이 있어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인수위도 그렇고 국토장관 후보자죠. 원희룡 후보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이게 이 관련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뭐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아직은. 그렇죠. 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그 임대차 3법이라 하죠. 그게 좀 변경되어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기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급증 나는 도시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러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영주시장 3선에 도전하는 분이죠. 오늘은 국민의힘 장욱현 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장욱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3선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먼저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출사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후보 장욱현입니다. 시장 장욱현입니다라고 인사하다가 이렇게 후보라고 인사드리니까 16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민선 6기와 7기 더 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영주의 청사진을 가지고 대형 국책 사업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저의 역할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주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영주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국책 사업들로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과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쌓아온 사람도 저뿐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 더 높은 후보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영주 시민의 열망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저는 장욱현은 지금처럼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주의 다른 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지난 8년간의 영주시정,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자평을 좀 듣고 싶은데, 글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정말 잘했다, 이것만큼은 잘했다 하는 점. 또,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거는 좀 못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영주시라는 조직 그리고 영주 시민 여러분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성공의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또 작은 도시라고 해서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첨단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여 지역을 이끌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얼마 전에 국토부 지정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고요. 이는 경상북도를 이끄는 경제 중심 도시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으로 철도도시 영주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농업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판로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비대면 유통 플랫폼인 영주장날을 활성화에 매진하고 작년 한 해 동안 4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여서 본회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인
2022 영주 세계 인삼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부석사 소서원이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에서 세계인의 전통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비정신 인성교육이라든지 세계 인성 포럼 개최 등 선비정신의 가치를 더 살렸습니다. 예. 뭐 성과가 너무 많아서요. 네. 혹시 아쉬운 점, 뭐 지금 혹시, 언뜻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좀 더 결집해서, 좀 앞당겨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속도의 문제, 그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누구보다도 크고 넓고 깊다고 자신합니다.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들 하죠. 또한 오랜 경험과 행정 정무 활동으로 맺은 인맥 가운데에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일해왔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 새정부 요소요소의 많은 인맥이 저에겐 큰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고위공직, 저는 물론이고 집사람까지도 평생 땅 한 평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과연 청렴한지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평생의 꿈인 부자영주 만드는 일 꼭 이루고 싶습니다. 경험과 인맥, 청렴 이렇게 키워드를 들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이 좀 시끌시끌했죠. 영주가 지금 뭐 지옥과 천당을 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왜 컷오프 위기에 몰리셨잖아요. 그래서 다소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 공천 과정 우리 시민들이 영주 시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 얘기는 합니다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공천 과정과 도당의 결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영주시장입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난 일이고 이제 바로 잡혔으니 다행입니다. 이 모두가 시민과 당원들께서 지켜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열심히 임하는 것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시민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꼭 응답하는 장우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처음에 왜 그 도당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였나요? 왜 컷오프 시켰었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뭐 이유를 밝히지 않았나요? 공관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장욱현 후보와 내일 만나보게 될 박남서 후보 이렇게 두 분만 경선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또 있나요? 강경원 후보하고 3명이 같이 하죠. 강경원 후보하고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경선을 하시게 됩니다. 자, 현재 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비록 영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들이 지방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유일한 열쇠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떠난 청년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중과 선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국가 백년정원, 동서횡단철도 사업에 매진하여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해결치고 유일한 해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영주시장, 국민의힘 경선이 강경원 후보, 장욱현 후보, 박남서 후보 이렇게 세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뭐 많은 공약 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도 경제고 두 번째도 경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고향 영주에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먼저 영주의 미래를 이끌 100년 먹거리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영주를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 3대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경제 1번지 영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을 영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먹거리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예. 구석사, 소서원 등 기존의 관광 인프라에서 벗어나서 영주댐 일원의 국가 100년 정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영주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KTX 개통과 안동 영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으로 남과 북을 잇는 제2의 경부 고속 철도망을 구축하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앞당겨 동서남북 4통 8달의 대한민국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요. 예. 네. 자, 향후에 이제 3선에 성공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제가 이끌어온 민선 6기 7기 영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려움 없이 개척해왔고 어려운 도전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선 6기와 7기의 연장성을 탄핵해서 경제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피해 회복 지원을 당선 즉시 실행하고자 합니다. 4년 후 저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영주를 성공도시 반열에 올려놓고 영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당원 동기 여러분, 시중에는 돈 선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쇠고기 한 근으로 돈 몇 푼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팔겠습니까? 우리 영주의 미래와 바꾸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영주 미래 100년을 좌우할 대형 국책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 3자 간 원고 없는 자유토론을 2번이나 제안했습니다. 제가 공개 제안했고 영주 시민신문에서 두 후보에게 다시 제안했지만 한 분의 후보가 거부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방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묻지마식 아무 말 대잔치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를 검증하고 공격하고 싶다면 공개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언제든지 3자 간 치열한 토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옳은 길의 반대말은 나쁜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다 채우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겠습니다. 제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뿐입니다. 시민 여러분만을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욱현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욱현 영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파뮤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발표한 걸 최신 사례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식량 부족과 무기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우선 인도네시아 사례, 그러니까 그 파뮤 수출 금지했다는 이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파뮤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기름야자 열매의 과육을 짜서 압축한 후 짜내는 이 식물성 기름이거든요. 예.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걸로 설탕이나 식초, 술 같은 걸 만든다고 하고요. 그 팜유 나무는 집에 기둥이나 젓가락, 숟가락, 그릇 뭐 요긴하게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출되면 우리한테는 정말 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이게 과자, 빵, 라면, 초콜릿 다 들어가고요. 저 여성들의 립스틱이나 화장품에는 꼭 팜유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전략적으로 팜 농장을 키운다고 하는데 지난달 28일 0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22일 날 발표했어요.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 전면 금지한다라고 하고 28일 날 0시를 기점으로 전면 금지를 했죠. 이 팜유가 딱 중단되니까 그 대체제인 대두유, 콩기름 역시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팜유가 이렇군요. 예. 뭐 저 라면에 들어가는 거 이 정도 들었었는데 뭐 과자, 빵 만들 때 다 들어가고 립스틱, 화장품에 다 들어가는. 예. 근데 이거 이제 수출을 안 한다, 인도네시아가 안 한다 하고 하니까 콩기름까지도 예, 사상 최고가까지 급등했다는 거. 예. 자,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의 팜유 생산 및 수출국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이게 전 세계 팜유 공급의 절반 이상을 도맡아서 인도네시아가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이요?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팜유 가격도 치솟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치솟게 되는 거죠. 국제 시장이 지금 팜유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가 나온 22일 대비 지금 12%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는 총 한 50% 올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 식용유 가격을 더 치솟게 하고 대체제인 당장 시카고 거래에서의 그 콩기름 거래 가격이 4.5% 올랐다고 하니 어느 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딱 묶이면은 우리 세계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팜유만 오른다고 해서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제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뭐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뭐 다시 치킨 가격이 또 오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뭐 일시적이라면 우리가 뭐 좀 참고 견딜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장기간 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세계은행이 지난달 말에 이제 내놓은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지금 각종 곡물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2024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길어지는데요, 이러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최근 곡물 가격 상승 폭이 2008년 식량 이후 가장 크다라고 분석하면서 각국에서 국제적으로 식량을 무기로 보복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곡물 수출국의 이기심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 최빈공국부터 쓰러질 것이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식량 전쟁이라는 말. 사실 근데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10년 전, 20년 전쯤에 앞으로 미래 시대는 분명히 식량 전쟁이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비롯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경쟁 면적을 계속 넓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뭐 세계 최대 곡창지대에 속하죠. 이제 우크라이나 뭐 많이 나오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세계 연쇄적인 식량 수출 금지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땅이 흑토라고 해요. 흑토. 그러니까요. 여기 크게 비옥하다면서요. 비료를 안 써도 뿌려놓으면 막 잘 자라요. 그래요? 예, 엄청 잘 자란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국내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6월까지 카자흐스탄 등 인접한 나라에 밀과 옥수수 등의 수출을 중단한다. 카자흐스탄 비롯해서 세르비아, 헝가리아, 불가리아 잇따라서 식량 수출 통제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지금 세계은행이 이야기하기로는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국가 이게 2월 달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25%가 늘어서 35개 나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4월 말 현재 또 한 나라 더 해서 이제 36건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거예요. 파이낸스타임즈에서 분석했는데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죄수의 딜레마에 빗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수의 딜레마. 식량 수출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수출 국가로 남게 되면은 혹시 우리나라 내수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서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거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를 빗댔어요. 그래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수출하면 농민들에게도 좋고 서로 흐름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게 좋은데 혹시나 수출을 우리만 하게 되면은 우리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같은 경우는 식량 보호주가 유럽은 물론이고 다른 글로벌 시장까지 뒤덮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35개 나라나 된다는 거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식량 수출을 통제한다는 건데 뭐니 해도 일단 뭐 코로나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했던 2020년 상반기에 일부 국가가 공급망 붕괴를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쌀과 밀 등의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생각보다 그땐 잘 버텼어요. 공급망이. 그런데 2월 달에 터졌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식량 수출 중단한 나라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팜유 말씀드렸고 밀 수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임시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죠. 또 이제 3월 달에는 아르헨티나가 대두유, 콩기름 관련돼서 수출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3위 대두 수출국이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워낙 국내외 비판이 잇따르니까 이거 수출세를 높이는 걸로 대두 양을 줄이겠다. 최근에 또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몰도바 등 소규모 생산국들까지 밀이나 옥수수 등의 수출 제한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 20주까지 이게 밀, 옥수수, 식용유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나섰으니 별로 많이 농사 짓지 않는 나라들까지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 이제 수출을 통제하니까 수출 안 하니까 식량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나까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수출 통제를. 이러다가 우리 모자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등 해서 다 수출 통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사실 오랜 시간 국제 곡물 가격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왔고요. 따라서 빠른 시간에 크게 상승한 경우는 이거는 흔한 사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흔한 사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십 년 전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식량이 무기화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곡물 증산에 힘을 썼습니다. 경작지 확대하고 품종 개발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쟁 면적은 꾸준히 늘어왔어요. 예. 실제로 늘어왔거든요. 예. 뭐 콩, 옥수수가 대표적으로 그때 2000년 이후 재배 면적이 막 70%, 40%막 늘었고 밀도 부족한 수준 아닌 경쟁 면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렇게 경장 재배 면적이 점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거 너무 남아 돌아야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지금 이제 사실 실제로는 식량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통제해도 가격이 춤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면적이 유지되고 넓어진 거에 비례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었어요. 그래요? 예. 뭐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육류 소비가 늘었어요. 예. 소고기 1kg 얻기 위해서는 곡물이 8kg이 필요해요. 아, 그렇게 많이. 돼지가 1kg 얻기 위해서는 곡물이 4kg 필요하고요. 닭도 1kg 얻기 위해서는 곡물이 2kg 필요한 겁니다. 그 육류 소비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곡물이 들어가는 구조고, 그리고 옛날에 잘 못 먹던 나라들도 이제 좀 먹겠다라고 이제 육류를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곡물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터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죠. 러시아가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식량 수출을 할지 말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여러 뭐 곡물 가게 공동 대처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러시아가. 근데 미국 반대에 막해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러시아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재배 면적도 늘고 생산량도 늘어왔는데 왜 식량이 부족할까 했더니 육류 소비가 늘어나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고기들 소고기, 돼지고기 다 키우려면 또 곡물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원인 코로나 들었고 전쟁 얘기했고 육류 소비 늘어난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도 식량 부족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분쟁, 초지 면적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콩고, 예멘, 나이지리아 북동부, 남수단 이 4개 나라에서는 기근이 있고 광범위한 식량 불안 위험 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험해져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는 잘 도와주지 않아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분쟁 피해국들 똑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과 초지 부족, 기근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발했고 이 나라 국민들이 계속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지금까지 쭉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식량 부족 사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결책. 이런 상황을 좀 빠르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질소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어요. 질소비료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좀 증산시키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당 기간 이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냐면은 각국이 불안해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더 이 심리는 더 불안해지고요. 곡물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데이비드 벨펫 세계은행 총재니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 연설할 때는 자제를 호소하지만 말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코로나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향후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 문제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아주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